샀다가 떨어지면 물리면 또 팔고 또 샀다가 물리면 팔고. 근데 꼭 우리는 용기가 마지막에 나요. 희한하게 안돼 이빨을 깨물다가 마지막에 빠바바박 할 때 던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홀려서 털리게 만든다.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분 덕분에 경제에 흥미를 갖게 됐다는 분들이 정말 많죠. 무려 117만 구독자를 자랑하는 경제 유튜브계의 대형주 슈카월드의 슈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찐팬들이 슈카형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예. 근데 이렇게 슈카형이라고 부르는 또 젊은 층 2030 세대가 많기 때문이 아닌가, 구독자 중에서.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원래 30대, 40대 분들이 가장 많으셨는데요. 이제 자산에 관심이 있는 나이대가 30대, 40대, 50대까지 이 정도가 제일 많으셨는데, 한 1년 전부터 자산의 주식시장에 특히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나이대가 점점 어려지는 거죠. 네. 경제생활에 참여하는 나이대도 어려지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또 미리미리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요즘 자산시장이 올라가는 거 보면은 내가 여기서 좀 늦으면은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과거에 비해서 좀 연령대가 내려가고 있는. 근데 다만 이제 형이라고 부르는 거는 저보다 동생이셔서 그렇다기보다는 네. 서로 그냥 형으로 부르는 게 아닌가. 친근감의 표현이군요. 근데 그렇게 2030 세대가 이 주식에 관심을 일찍부터 갖게 되고 긍정적인 측면하고 또 부정적인 측면이 좀 상존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긍정적인 측면은 과거에 우리가 너무 늦게 어떤 재산이나 특히 우리나라는 돈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좀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문화가 많이 좀 없어졌다는 거는 긍정적인 측면인데, 부정적인 측면이라보다는 좀 안타깝죠. 어떤 점에서? 과거에 비해서 더 젊을 때, 더 어릴 때부터 관심을 쏟아도 그래도 뭐 삶이 그렇게 과거처럼 회복이 빠른 속도가 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들이 좀 젊은 분들이 겪는 좌절감, 뭐 이게 오히려 더 표출된다고 봐서 안타까운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40대가 넘었으니까 좀 미안한 측면이 있죠. 과거에 제가 20대 초반이나 대학교 때는 저렇게까지 안 해도 그냥 직장에 들어가서 뭐 대출받아 집 사서 그거를 한 20년, 30년에 걸쳐서 회사 다니면서 갚아나가는 게 우리의 삶이고, 다 갚다 보면은 뭐 중산층이 됐고 느낌상으로는 돈은 좀 모자르지만 그렇게 됐지만, 요즘 친구들은 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우리가 했던 어떤 정형적인 방법이 무너지면서 네. 어렸을 때부터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길을 좀 뛰어들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금만 차곡차곡 모아서 얼마든지 내 집 마련이 예전에는 좀 가능했고 그나마 네. 지금은 훨씬 더 어려워졌다. 예전에는 우리 아버지들은 더 일을 많이 하셨죠. 더 일을 많이 하고 몸은 더 힘드셨는데 네. 그 계획 자체는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정형화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대출을 받고 내 돈 조금 모아서 뭐 부모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좋고 해서 그냥 집을 사고 그 집을 갚아 나가는 게 우리의 경제 생활의 대부분이었는데, 그래서 뭐 그때도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최근에는 그 공식 자체가 없어진 거죠. 열심히 일하는 거는 이제 아버지 세대가 열심히 했지만 요즘 친구들은 그 몸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를 해야 될지 방향 자체가 자기가 접근할 수 있는 그 자산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주식에서 내가 뭘 만들어야 되든지 심지어 뭐 코인에서 만들어야 되든지 뭔가를 스스로를 지금 길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죠. 안 보이는 길.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그런 길이 됐군요. 예. 최근에 제가 여러 가지 통계를 보니까 좀 흥미로운 건 여성분들이 이제 좀 더 뒤늦게 투자에 뛰어든 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뒤늦게 뛰어든 여성분들의 수익률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굉장히 높은 편으로 나오던데요. 예, 높게 저도 신문 기사를 보고 봤는데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가 사실 연초를 빼면은 추세적 상승장이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은 흔들림은 있었지만 쭉 상승하는 시장인데, 상승하는 시장에서는 보통 당연히 매매를 많이 하게 되면은 수익률이 웬만하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흔들릴 때 팔잖아요. 그럼 조금 더 올라가면은 아이쿠 하고 다시 사고, 조금 또 흔들리면은 또 팔게 되고, 이게 반복이 되면은 매매가 적은 게 상승장에서 가장 많이 이제 이득을 보는 케이스고, 횡보장이어야 그래도 매매를 하는 게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데, 작년에 일방적인 상승장이었는데 꾸준히 보유했던, 아니면 꾸준히 매수를 계속적으로 지속했던 분들의 성과는 좋았지만 매매가 많았던 쪽은 성과가 굉장히 안 좋았죠. 당연히 지수 대비로도 못 올라왔거나 심지어 손실도 많이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보다는 조금 진득하게 갖고 있는 면이 많았고, 우리 남자들은 또 게임 같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가서
샀다 팔았다를 굉장히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남성이 약간 좀 더 자기 과신이 좀 있는 거네요. 나를 믿으면서 저점에 사서 고점에서 팔 수 있어 이 생각이 좀 더 있는 건가요? 희한하게 여성분들은 네. 이 전문가라는 분들의 말을 굉장히 좀 신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남성분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네. 뭐 나도 할 수 있지 뭐 이런 이 어깨에 힘들어가는 그게 일단 저부터 생기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 거래를 많이 하게 되죠. 뭔가 계속 마우스로 손이 가는 건가요? 예, 마치 게임 하듯이 네. 뭐 내가 뭐 무슨 롤도 하고 뭐 스타도 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네. 소위 피지컬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가 이제 추세적 상승장을 만나면 성과가 안 좋게 됩니다. 그러면 혹시 시장이 흔들리면 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시장이 추세적으로 하락을 한다 만약에 추세적으로 하락한다. 예, 그러면은 차라리 안 갖고 있는 시간이 있는 게 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은 매매를 많이 하면은 수수료도 있고 세금도 있고 또 사람이라는 게 그 매매를 잘 하게 되지 않거든요. 네. 심리라는 게 희한하게 꼭 반대로 갑니다. 내려가면 흔들리고 또 뭐 올라가면 더 사고 싶고 뭐 이런 게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정말 훈련이 된 분들이라면은 매매를 많이 해서도 수익을 내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보통 부작용이 나오죠. 보통 나옵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도 잠깐만 사고 팔고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하락장에서도 되겠군요. 예, 하락장에서 차라리 매도 일색으로 접근을 하면은 뭐 그래도 모르겠는데 그때도 샀다가 떨어지면 물리면 또 팔고 또 샀다가 물리면 팔고 이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거래가 많은 거는 그렇게 유리하진 않죠. 그럼 진득하게 존버를 하든지 시장과 거리를 두든지 한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이게 그러니까 매매가 결정을 한 다음에. 많다는 거는 분할 매수를 하지 말라는 뜻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네. 분할 매수라는 거는 내가 어떤 정해진 기간에 따라서 어떤 비전이 있다면은 가격에 크게 구애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적립식으로 사아 나가는 건데 이 거래가 많다는 거는 내가 가진 자산의 대부분을 넣었다 뺐다 회전율 턴오버라고 하죠. 회전율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내 자산의 일부분의 어떤 배분을 하는 리밸런싱하고도 또 다른 개념이고요. 그런 식으로 내 자산 전체의 회전율을 높이게 되면 보통 안 좋습니다. 제 경험상 한 80%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이 개인 매수세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네. 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개인의 매수세가 뜨겁다 그랬을 때 네. 그 어떤 분들은 기관은 도대체 왜 파는 거냐. 네네. 왜 파는 개인은 거죠? 시장을 좋게 보는 거고 기관은 시장을 안 좋게 보는 거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우리 개인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사다 보니까 우리가 사면은 사실은 어딘가에서 마이너스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에 있는 물량을 우리가 점점 가져오고 있는 측면이지 그들이 시장을 안 좋게 봐서 적극적인 매도를 한다. 뭐 이렇게는 보이지 않고요. 또 왜냐하면 기관들 같은 경우에 적극적인 방향성 매매를 하는 기관이 사실 우리나라에 그게 크게 있지 않습니다. 뭐 증권사는 당연히 그렇지 않고요. 네. 보통 연기금 정도를 얘기하는데 연기금 같은 경우도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라기보다는 그들은 비중을 조절하는 게 가장 큰 덕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주식 가격 때문에 주식의 비중이 올라서 그 비중 조절, 흔히 이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자산 리밸런싱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물량이 나오는 거고 그거 나오는 거를 넘어설 정도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그들의 물량을 뺏어오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개인의 매수세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어쨌든 자산을 불려나갈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주식에 그래도 뛰어들어야 된다. 네. 아니면 뭐 그래도 좀 상황을 봐가면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주식 투자는 안 해도 되지만 그 투자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주식 투자는 안 해도 되지만 투자는 해야 된다? 네.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쭉 보면은 자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행보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점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주식이 됐건 부동산이 됐건 아니면 그 무엇이 됐건 이 점프를 하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점프하는 시기에 요즘 표현으로 엄청난 괴리감을 느끼죠. 뭐 벼락거지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가 돈이 마이너스라기보다는 남들이 많이 본 거를 못 따라가니까 그에 따른 좌절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투자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예전에는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여러 개였다면은 최근에는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부동산이 막히거나 가격이 너무 올라가거나 뭐 대출이 또 잘 안 되고 또 하면은 세금도 많이 낸다 그러고 네. 또 부동산 투자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요즘에 좀 사회적으로 좀 안 좋게 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걸로 너가 이득을 보려고 하냐? 그 거주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럼 또 부동산이라는 게 하나의 투자 방법이 막히면 자산 가격이 오를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게 뭔가 봤더니 주식밖에 남은 게 없는 거죠.
그렇다고 뭐 과거처럼 예금이나 채권을 사서 그거를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에 예금 이자가 뭐 1%가 뭐 간당간당하는 때이기 때문에 심지어 짧게 내면 0.몇 %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이 따라갈 수 있는 거는 이건 주식밖에 없다. 아니면 코인밖에 없다. 목표율도 굉장히 높게 되고요. 과거에 우리 삼촌들이나 우리 아버지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목표 수익률이 그렇게까지 물론 높은 분도 많았지만은 전체적으로 정말 대박을 바라고 들어간다 이런 측면은 그래도 잘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친구들은 마음이 급하죠. 이미 자산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걸 한 번에 따라가려면은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야 주식 투자는 노후 대비를 해. 그 60 이후에 65살 이후에 국민연금으로 모자르잖아. 그때 너를 도와줄 거야. 이런 논리로 계속 주식 투자를 해왔는데 우리 젊은 분들은 지금 60 이후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30살, 35살 이제 난 집을 사야 되고 나는 그렇죠. 결혼을 해야 되고 아니면 40살, 45살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집값이 5억이 올랐대더라. 10억이 올랐대더라. 그러고 있으니까 이거를 따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머니 무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국민 전체 자산 배분의 비중이 바뀐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마음 급하게 달려드니까 정말 역대급 거래대금, 역대급 매수세 하루에 이렇게 많은 주식의 매수세가 몰리는 거를 개인 매수세가 하루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꾸준히 몇 달간 몰리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 뭐 거의 처음 보지 않았을까. 아마 증권사에서 한 20-30년 계신 분들도 이런 모습은 처음 봤을 것 같아요. 제가 경제부 기자 생활 처음 시작했던 게 한 23년 전, 24년 전 정도 되겠네요. 근데 그 뒤로 계속해서 이제 개인 순매수를 봐왔는데 저는 앞에 4자가 딱 써 있는 거예요. 4조 4천억 원, 5천억 원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순매수하는 거 진짜 처음 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4조 2천억 원 그 다음에 또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엄청나다. 이렇게 개인이 계속 사면 당연히 고객 예탁금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주식을 산 만큼 또 고객 예탁금이 또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진짜 화수분처럼 끊임없이 예탁금이 들어와서 주식시장을 계속 버텨줄 건지 아니면 이게 언젠가는 또 메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샘물이어서 지금 현재는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게 개인밖에 없는 상황에서 혹시 저게 마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이제 솔솔 들기 시작했거든요. 이 고객 예탁금이 느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어떤 자산 배분이 부동산에 그동안 8대 2 또는 뭐 9대 1까지 얘기할 정도로 편중이 돼 있었는데 이 자산 배분의 비중이 좀 바뀌는 느낌이 있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은 이게 뭐 선진국처럼 금융 상품의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 다만 속도가 좀 빠르죠. 너무나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변화라는 거는 일순간에 발생을 하고 속도가 빠른 게 맞는데 속도가 빠른 거에 따라서 주식의 가격도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 급등을 했으면 2,000에서 3,000 정도로 거의 뭐 1,500부터 하면 2배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떤 작은 조정 같은 거는 자산시장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발생을 하잖아요. 올라가면은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 웨이브라는 게 있는데 너무 우리가 위에서 많이 사게 되면은 위 웨이브가 잠깐 조금이라도 발생하게 될 경우에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걱정을 뭐 많이 하고요. 실제로 많이 하고 자산시장이 떨어질까 봐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늦게라도 많이 들어왔던 우리 개인들의 마음이 다치면 과거에 우리가 2008년, 2009년도에 해외 투자에 붐이 불 때 뭐 브릭스 해서 그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뭐 바이코리아 그래갖고 주식시장과 해외 전체 글로벌 주식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필 리만 사태가 터졌거든요. 그래갖고 모두가 엄청난 손실을 보면서 10년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뭐 침체 아닌 침체를 겪었습니다. 소외를 겪었죠. 침체라기보다 아예 관심에서 멀어지고 펀드라는 건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미래가 없다. 이건 뭐 박스피 언제까지 2천이냐. 이런 말을 들어서 굉장히 소외를 겪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약간의 사실은 조정이라는 건 언제나 오니까 당연한 현상이지만 그 현상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왔을 때 아, 또 트라우마처럼 발생을 하면 또 한 10년 안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게 올까 봐 좀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개인들의 매수세가 화수분처럼 끝나지 않겠냐. 그러면 주식시장이 하락하지 않겠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산 만큼 기관들의 비중은 내려갔거든요. 그럼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안정화됐다고 생각되면은 결국엔 또 비중을 높여서 그걸 채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줄지만 않으면
그들도 조금 있으면 다시 비중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뭐 외국인도 마찬가지죠. 언제까지 팔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흔히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그들의 비중도 올라가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단지 개인이 뭐 많이 샀다 이것만으로 걱정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정말로 약간의 조정만 오더라도 네. 조금 위태위태한 그런 마음의 걱정은 좀 있죠.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20년 뭐 상반기라든가 또는 그래도 뭐 가을까지 들어왔던 개인들하고 네. 지금 최근에 2021년 1월 달에 들어온 개인들이 네. 조금 성격이 다를까 봐 약간 그 부분이 약간 우려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20년에는 존버는 승리한다 이러면서 정말 네. 주식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들어왔다면 21년에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또 금액이 막판에 만만치 않은데 네. 이분들이 좀 심리가 쉽게 흔들릴까 이게 약간 걱정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주식 투자라는 거는 이 분할 매수하고 장기적으로 접근하면 우리의 심리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네. 단기 투자하고 거래가 좀 많은 분들은 심리하고 굉장히 많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게 주식시장과 잘 어울리지가 않거든요. 이 아래에서는 불안을 느껴서 못 사고 네. 공포감이 있고 위로 올라가면은 섬에 조금만 사봅니다. 이게 의심이 있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가격이 아주 많이 올라갔을 때 우리가 드디어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그 확신을 가지는 측면이 조금 빠르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굉장히 늦게 주식으로 치면 고점을 많이 쳤을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 아래에서는 뭐 한 10, 20 정도로 했었는데 위에서는 90, 뭐 100 아니면 빌려갖고 뭐 200 이렇게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분할 매수라는 걸 하게 되면은 사실은 평단이 계속적으로 평균화되지 않습니까? 아래에서 그렇죠. 사고 위에서도 사고 근데 자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평균에 비해서는 언젠가는 이득을 본다. 길게 봐서는 이런 게 분할 매수인데 이건 분할 매수라기보다는 상단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확신에 어린 정말 제가 많이 몰빵 표현하는 매수? 거는 대두형 매수라 그러는데 대투형 매수. 네. 다리나 허리 아래에서는 굉장히 얇게 네. 못 사거나 얇게 접근하다가 위에서는 아이고. 이제 높게 접근하는 이런 식으로 자산이 쌓이게 되면은 약간 바람이 불었을 때 아래가 튼튼한 분들은 사실 작년에 많이 샀던 분들은 뭐 3,000, 3,200, 뭐 2,900 이렇게 간다고 쳐도 우리가 샀던 평단은 뭐 2,000 언저리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렇죠. 1,000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올라가면서 계속 샀어도 평균적인 단가이기 때문에 뭐 많이 여유가 있는데 대두형으로 만드신 분들은 아이고. 위에서 흔들리면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가진 것 빼서 너무 많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조금 흔들리면은 이 손이 나가는 거죠. 사람의 심리상. 네. 손이 나가고 결국에는 더 빠지면은 참지 못하고 이거를 다 포지션을 정리하게 되면은 또 다시 올라가면은 내가 맞았구나. 나 괜히 흔들렸구나. 그리고 위에서 또 사게 되면은 또 흔들리면은 또 다 팔리게 되고 네. 이게 한 두세 번 반복이 되면은 시장이 올랐거나 내렸거나 상관없이 나는 엄청난 손실을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심리 싸움이라는 거를 꼭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측면이 그 있습니다. 부분이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라는 점. 그 점이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최근에 굉장히 급등세가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계속 참여했던 분들 중에서도 손실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네. 심리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그렇죠. 있나요? 그런 손실을 호소하는 분들이 거래가 지나치게 많았거나 네. 아니면 정말 너무 고가 매도에 집중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시장을 이끌어간 게 우리 개인들이 비교적 선호했던 뭐 대형주라든지 네. 비교적 실적 위주의 어떤 아니면 성장성 위주의 주식이었는데 더 높은 수익률을 바라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 주식에 들어간 경우는 이득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손실을 상승장임에도 손실을 크게 본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죠. 네. 그 어떻게 보면 이 추세를 따라가는 게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실제로 실전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군요. 아, 추세 따라가는 게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추세만 자꾸 따라갈 언급을 수 있으면 네.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추세를 따라간다는 게 추세라는 게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올라가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분할 매수로 접근하라든지 아니면 처음에 조금 용기를 내야 됩니다. 사실은 투자라는 거를 뭐 이게 굳이 뭐 전업으로 하는 분들이 예를 들자면은 이 주식이 뭔가 가격이 낮거나 아니면은 뭔가 아직 본격적으로 출발을 안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사고 싶다. 그럼 그럴 때 아니면 조금 올라간 다음에 용기를 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세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 처음에는 잘 못 사요. 이 낮은 가격이 있었는데 10,000원짜리가 한 13,000원, 14,000원 되면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게 100이라면 한 10만큼만 사고 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이 올라갔을 때 이제는 못 참겠다. 못 참겠다 했을 때 사게 되기 때문에 추세 추종이라는 게 추세가 쭉 올라갔을 때 차라리 내가 정말로 그런 결단력이나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런 어떤 전업으로 하시는 것처럼 그런 판단이 안 서면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게 차라리 유리한데 아니면은 정말로 내가 자신 있으면은 용기를 처음에 내거나 근데 꼭 우리는 용기가 마지막에 나요. 희한하게 용기가 마지막에 나기 때문에 또 떨어지면은 이 추세 추종이라는 게 상승할 때는 이득을 보고 무겁게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하락장에서는 조금 줄이면서 내려와서 좀 얇게 떨어져야 되는데 또 위에서 너무 무겁게 들이면은 위에서 조금 빠졌을 때 손실이 크기 때문에 또 손이 잘 안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손이 여기서라도 조금씩 줄이면서 내려온다든지 아니면은 손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분할 매수를 한 분들은 손실 관리가 비교적 쉽습니다. 아니 일단 이득을 보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은 만족한다. 3분의 1 좀 줄여볼까? 해서 내려올 때 얕게 좀 가냘프게 내려올 수 있는데 위에서 많이 산 분들은 아 너무 커 안돼 이빨을 깨물다가 마지막에 빠바바박 할 때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올라갈 때는 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엄청나게 무겁게 내려오기 때문에 추세 추종과 반대죠. 그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보면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게 가서 그래서 좀 주식시장이 좀 묘하다. 좀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야 이 시장은 시장이라는 게 사악하다 이런 표현도 많이 했어요. 사람을 이렇게 홀려서 털리게 만든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 경향이 좀 있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앞으로 도대체 주가 어떻게 될지 주가가 나오셨으니까 그거 물어보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편에 이어지는 건요. 바로 어떻게 시장 전망을 보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여쭤볼까 합니다. 2부도 있습니까? 네, 2부를 기대해 주십시오. 하락장이 올 때 그럼 인버스로 때리거나 곧버스로 때리면 수익이 더 크게 나지 않냐? 그것까지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시장이 잘못됐다. Round 1, fight.